요게 일단은 소결입니다. 소결. 이렇게 한번 보이시려나? 제 얼굴은 보여야죠. 얼굴이 더 중요해요. 이거 자료보다. 자, 일단 결론적으로 야, 평택을 막 험지라고 조국 대표가 얘기를 하는데 험지 아닙니다. 왜 어떤 근거로 그렇게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죠? 자, 방구석 정치 임장 시작합니다. 그렇죠. 자, 이제 평택을을 보려면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면은 고덕동을 봐야 됩니다. 고덕동이 2021년 1월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이후로 계속 성장을 하면서 이게 결국에는 지난 총선에는 분구까지 됐거든요. 그러니까 선거구 조정이 이루어졌어요. 평택이 원래 가불이었는데 가불병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과거 지역구가 아니라 현재 지금 당장 보궐선거 재선거인가요? 평택 재선거죠. 재선거를 치러야 되는 그 기준에 맞춰서 지난 선거들의 득표를 다 뽑아본 거예요. 여기에는 관외 사전 투표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요건 딱 오로지 그 지역에서 딱 투표한 것만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은 첫 번째는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윤석열이 붙었을 때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이겼습니다. 4%포인트를 이겼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봐도 일단은 험지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어렵지. 2022년 대선을 이겼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3개월 뒤에 이 지선이 치러지잖아요. 네. 그때 보면은 민주당은 50, 그리고 국민의힘은 49 했습니다. 요건 시장선거. 시장선거도 이겼어요. 이때 지방선거가 진짜 이기기 쉽지 않았거든요. 시장은 이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사선거는 졌습니다. 이때는 김동연과 김은혜가 붙었죠. 네. 6%포인트로 졌고 그 다음에 총선에서는 8%포인트로 이겼어요. 그 다음에 지난 직전 대선에서도 범보수를 뺀 겁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개혁신당 9와 국민의힘 39를 51에서 빼면 3%가 나오는데 어쨌거나 다 합쳐도 이재명이 이겼다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최종 그 최근 선거에서 총 시장지사를 2번이라고 가정하면은 5전을 했는데 민주당이 5전 중에 4승 1패를 했다. 그럼 우리가 5전 4승 1패를 성적을 두고 여기 험지다라고 얘기하기는 일단은 어렵다. 루시니 님이요. 컴활 1급은 아닌 건 확실해. 제가 봐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 댓글에 눈 아프다는 게 있어서.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봐야 될 것은요. 평택을의 이제 인구 변화를 봐야 되거든요. 요걸 보시면은 평택을의 인구가 얼마나 늘었냐. 요게 이제 지난 대선이잖아요. 좀 키워볼까요? 키워볼까요? 네. 요게 직전 대선입니다. 그리고 요게 그 전 대선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선이 2번 있었잖아요. 그 대선 사이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느냐를 알아본 거예요. 네. 그랬더니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네. 60%가 늘었다. 여기가 신도시 같은 곳인가요? 맞아요. 고덕신도시. 고덕신도시가 생겼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사람이 엄청 늘었습니다. 여기가. 네. 그리고 순서를 보면은 이게 인구 그 숫자잖아요. 네. 그러면은 빵이라고 해야 되나? 파이가 저기 고덕동이 제일 큽니다. 네. 고덕동을 먹어야지 사실 이기는 거예요. 빵이 뭐예요? 포션 뭐 이런 거 있잖아, 좋은 거. 그리고 안중읍 있죠, 안중읍. 그리고 여기 순서대로 그러니까 고덕, 안중, 팽성, 포습, 청북, 고덕, 오성, 현덕 요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덕을 누가 먹냐가 가장 중요하다. 여기가 핵심이다. 승패를 좌우하는 곳이다. 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이거 얼마나 디테일합니까? 이거 어디서 캡처해서 쓰십시오. 그래서 최근 4년간 평택을의 읍명동별 투표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범보수를 뺐을 때 이 지역은 과연 민주당 우세 지역인가, 국민의힘 우세 지역인가를 알아보는 거죠. 네. 그러면은 쭉 보면 일관된 흐름을 보이는 데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좀 일관된 흐름이죠. 오성, 현덕 이런 데. 근데 저기는 다 인구가 적은 데죠. 그렇죠. 여기는 인구가 그래도 팽성 같은 경우에 3등은 하는 데입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여기는 일관된 흐름이지만 좀 작다 포션이. 그러면은 반대로 민주당 성향이 강한 데는 여기죠.
안중읍 여기가 구도심입니다. 청부읍이 있고요. 그리고 스윙부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고덕 그리고 포승 이런 데입니다. 고덕이 이번에는 국힘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고덕이 지난 총선에서는 민주당으로 완전 넘어왔지만 지난 대선에 있어서는 이준석, 김문수 합친 게 이재명보다 많았어요. 저기 왜냐면은 이준석이 저기서 14.2%가를 합니다. 네. 네. 그 원인은 좀 이따 알아볼 텐데 고덕에는 30대 남자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게 평택을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성별 비중을 포션을 차지하는 게 30대 남자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제가 추정하기로는 이준석을 많이 찍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포션이 커서 전체 결과에서는 이겼지만 고덕동에서만큼은 김문수, 이준석 합치면 이재명이 졌습니다. 그래서 고덕동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나 이거 너무 웃긴다 반응들이. 왜? 못난 이 PPT 그라데이션 빼버려. 요건 이제 그 평택을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네. 구조. 이것도 키워봅시다. 구조인데요. 아까 고덕 신도시라 그랬죠? 고덕은 요런 게 있습니다. 고덕동에는 여기 신설됐어요. 어디냐면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고덕동. 고덕동 여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안중, 청북 여기는 민주당 우세 지역이죠. 네. 안중 여기가 구도심이고요. 청북이 위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팽성하고 오덕, 현덕인데요. 오성하고 현덕면은 오성하고 현덕인데 여긴 다 농촌 지역이에요. 네. 여기 다 농촌. 그리고 팽성에는 뭐가 있냐면 미군 부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항상 국힘. 항상 국힘이 여기고 네. 안중, 청북은 민주당. 그렇게 가는 겁니다. 원래 포승읍은 해군 2함대가 있는 데인데요. 여긴 최근에 민주당으로 살짝 넘어왔어요. 그리고 고덕동이 파이가 제일 크고. 그래서 여길 먹어야 된다. 요게 이제 바다입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보시면요. 어때? 어떤데? 좋아요. 다 논이에요. 이러니까 오늘 시간이 동접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크게 국민의힘 할 때보다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여기가 국힘 우세 지역들이에요. 다 여기, 논밭이에요. 이거 보세요. 네. 그럼 이거 봐봐. 다 논밭. 다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면, 리, 다 뭐. 현덕 아까 네. 저기 국힘 밭이잖아. 네. 네. 그리고 여긴 어디야? 팽성읍 여기도 다 이렇게 보면은 네. 이렇게 다 다 네. 논밭이에요. 논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민주당 우세 지역구는 이렇게 보면은 논이 많긴 하지만 이런 단지라든지 네, 뭐 산업단지. 이런 게 조금씩 있습니다. 운동장도 산업단지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구도심이라 그랬죠. 여기 네. 버스터미널 있죠. 힐스테이트도 있잖아. 역도 있네.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도 힐스테이트 좀 있구나. 친다. 그렇게 좀 도시 물 좀 먹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나뉜다. 거죠. 그래서 여긴 민주당 네. 우세 지역이고 네. 여기가 이제 면이랑 고덕면 스윙부터 그리고 여기도 스윙부터 여기 2함대 있는데 여기가 좀 이제 거기도 이제 조금 좀 있죠. 이런 거. 장사하시는 분들 좀 그러다 있어요. 보니까 때에 따라서 민주당이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지역인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제일 잘 나가는 고덕동입니다. 여러분 신청사에 딱 정리가 잘 돼 있잖아요. 그치. 딱 보면은 느낌 오죠? 국제화 계획 단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딱 봤을 때 이렇게 생기면은 대부분 지역에서 민주당 네, 지지하죠. 맞아요. 그러면 이게 그 조국 대표가 말하는 것처럼 네. 험지가 아닌데 네. 조국 대표는 아니 근데 제가 약간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조국 대표한테는 모든 것이 엄지입니다. 근데 여기는 단서가 뭐냐면은 민주당에다가 뭐 무공천이라든가 뭐 이런 걸 요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험지는 맞아요. 근데 민주당이 공천을 안 하면 그것은 험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조국 대표 출마로 어떻게 조국 대표의 출마가 그 다음 어떤 봐야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 그것도 봐야 되는데 그 보기 전에 일단 네. 연령별 인구 아까 제가 얘기 들었죠. 저기 그 평택이 30대 인구 남자가 구성이 많다? 조금 희한한 게 네. 30대가 굉장히 많아요. 30대, 40대가 우리나라 평균이 14인데 여기는 18이죠. 30대. 그리고 우리나라 평균 14, 40대. 근데 여기는 17입니다. 반면에 60대와 70대는 완전히 적어요. 이게. 평택을은 10인데 대한민국 평균은 17. 위에 올라가서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유추해 보자면은 네. 30대, 40대 신혼부부나
아니면 일하러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 PPT를 볼 때 화면을 너무 흔들어 주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어지러우시대요. 귀 밑에 붙이고 계시대요. 스터디버시님이 정현이가 만든 보노보노 PPT 눈부시다. 폰트도 좀 사고 그래라. 유유. 희민님이 이슈 전파산 잘하고 있음. 제발 기자들 정신 좀 차리길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민큐민님이 평택 고덕 엄청 젊어요. 삼성반도체 직원들 가족들 많고요. 젊은층 사람들 조혁당 싫어해요. 어제도 평택 지인 만났는데 조국씨 욕만 잔뜩 했어요. 봉진님이 내용이 중요해요. 정현 기자의 이슈 전파사에 대한 진정성 다들 이건 인정하셔야죠. 인정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요거는 그래서 남녀 구분한 거. 네. 그래서 30대 남자가 이렇게 10,000명. 요거 보십시오. 여기 10,000명 돌파하는 게 있나? 유일하게 30대 남자만 10,000명 돌파했죠. 그쵸. 그리고 모든 섹터 중에 2등이 요겁니다. 고덕동의 네. 40대 남자.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30대 여자 제일 많고요. 40대 여자 제일 많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볼 수 있냐? 과연 30대 남자들과 여자들은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우호적일까? 우호적이지 않을까? 이거 지은 선배가 지금 제가 얘기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까 이거 추가 취재를 하라고 했거든요. 까먹었습니다. 왜냐하면 30대 남자 여자들이 조국 혁신당에 대해 우호적일지 제가 그거는 생각했을 때는 취재가 그거는 그냥 갤럽 갤럽에서 이제 갤럽 무당층 보면. 조사하고 뭐 이런 거랑 비교해서 보면 어떻게 추정할 수 있을지를 보라 이제 했죠. 근데 제가 보진 않았지만 많이 우호적이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그게 되게 평가하기 어려운 게 요즘에 1에서 3 나와가지고요. 전체 그게 어렵지. 뭐 20대에서 1 나오고 뭐 30대에서 2 나오면은 그 뭐 이게 우호적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비교를 하기가 너무 힘들죠. 왜냐하면 모든 게 오차범위니까. 그치, 그건 그래. 그래서 아무튼 평택의 인구 구성은 이렇다라는 것이고 이제 지난 대선 결과를 네. 살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결과는 이겼습니다. 여기 보시면 51, 39, 9 해가지고 3%포인트 차이로 이겼는데 고덕동에서는 이만큼 졌습니다. 1000표 넘게 진 거예요. 이분들이 대선은 투표를 잘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투표율이 그래도 72 정도면 괜찮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총선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지난 총선이에요. 네. 지난 총선에서는 이병진과 정우성이 붙었는데 54대 45로 8%포인트 차이로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1대1로 붙으면 이긴다 무조건. 근데 저기 저때 사실은 그 원래 유이동 의원이 분구되면서 병으로 갔거든요. 그렇죠. 원래 유이동 의원 지역구인데 저기 도농복합이고 농촌 지역에서 유이동 의원이 조금 세가 있는데 그치. 유이동 의원이 저 정우성이라는 분이 아마 정치 신인이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자기가 여기서 3선을 했는데 자기가 더 좋은 데 가는 게 조금 그렇다고 병으로 갔었어요. 그쵸.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졌죠.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이거. 그렇지. 이게 중요해요. 그렇지. 비례대표. 비례대표 투표가 어땠냐. 이거를 보면요. 조국 혁신당이 22%를 먹었어요. 민주당은 29.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지빈 비조가 먹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 중에 조국 혁신당을 찍은 사람이 이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결과를 총선 결과 이번 보궐 결과에 대비시켜 보면은 여기가 아마 황교안 대표가 자유통일당이에요? 자유와 혁신. 어쨌거나 비슷한 것 같고 개혁신당 나올 거고 또 진보당까지 있잖아요. 이제는 여기에다가 야 진보당 저희 후보 냅니까? 개혁신당? 아니 개혁신당? 개혁신당도 후보를 내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개혁신당이 지금 저기들은 자기가 놓쳐서는 안 되는 곳이다라고 생각하고 거기 그 김철근 전 사무총장한테 이준석 대표가 나가라고 했는데 진짜? 김철근 전 사무총장은 이제 고민을 하는 중이고 왜냐면 지금 그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팔아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그쵸. 근데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뭐 경기도지사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군지 알려주지도 않고 막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어쨌든 보궐 지역에는 후보를 다 낸다. 특히나 북갑하고요, 평택을 하고 조국, 한동훈 낸 지역에는 무조건 후보 냅니다. 그래야 사실 언론에 또 오르내리고 할 수 있을까. 야 그러면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자유와혁신. 그리고 지금 육파전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근데 평택을이 지금 거기 이제 이슈가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요. 이제 장동혁 대표가 계속 이 말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장동혁 대표가 평택을 보궐선거 이제 그 재선거에 그 황교안 대표가 나가 있잖아요. 황교안 그걸 계기로 해갖고 황교안 대표가 갖고 있는 자유와 혁신 등의 이제 극우 세력들을
통합을 하고 싶어한다. 왜? 그래야 자기 전당대회 왜? 때 자기 전당대회 때 그 사람들 다 왜? 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좋잖아요. 황교안 합당. 야, 이게 황교안 대표가 이 조국 혁신당에 말 좀 갑자기 할게요. 합당 이슈 던진 장도영 것 너무 같거든요. 따라한다. 너무 따라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표를 얻고 황교안 대표한테 후보를 주는 건지 아니면 후보를 주는 건지 아니면은 불출마를 얻어내고. 불출마를 얻어내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진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누가 득이 되는지. 그래가지고 유희동 의원님한테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이런 얘기 있던데 어떻게 생각? 한숨을 푹 쉬면서 근데 지금은 장도혁 대표가 그걸 추진할 만한 그 당내 힘이 없을 거다라고 하시는데 이걸 관련해서 장도혁 대표 쪽에다가 이제 물어보면은 그런 실무적 논의는 한 적이 없다. 그냥 이 말은 이러한 짓은 안 한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 답변도 비슷하네요. 뭐요? 정청래 대표가 그때 합당 이슈 던졌을 때 이전에 뭘 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그 제안하는 것으로 그 조국 혁신당이 얘기를 한다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아니 근데 어쨌거나 유희동 의원 입장에서는 황교안 대표의 그 자유와 혁신을 뭐 흡수를 하든 뭐 어떻게 하든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 유희동 의원은 그래도 나름 소장파고 개혁보수고 장도혁 대표하고 약간 결이 다른 선거운동 아마 전략도 그렇게 잡았을 것 그쵸, 같은데. 이제 그 여기가 지금 정치 선거로 되니까 유희동 의원 같은 경우에 정치 선거가 아니라 여기 평택을 아는 사람이 누구냐. 그렇죠, 지역 포박이죠. 선거를 하겠다는 거고 제가 사실은 그 유희동 의원이 공천 면접 들어가 있는데 제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콜백이 오더니 야 너 때문에 지금 뭐 자기 공천 면접 다 망했다고. 그랬군요. 어쨌든 중요한 건요. 근데 어쨌든 유력한 거죠 후보로. 다자로 치러지고 민주당에서 후보 나오면 될 아니요 수도 국민의힘 공천은. 공천은 뭐 지금 뭐 딱히 다른 사람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워낙 기상천외한 정당이라서 뭘 할지 모르고. 유희동이 나오고 다이다이로 붙어도 웬만한 사람 넣지 않으면 쉬운 선거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진보당의 김재현 대표는 네. 지금 단일화할 생각 전혀 없을 것 같고 네. 이런 상황에서 조국혁신당까지 나오고 민주당 나오면요 그냥 무조건 지는 거예요 여기는. 근데 이름성님이 조국이는 평택군 출마하는데 뭐가 문제? 평택시와 평택군은 다르죠. 평택시 아니다. 다른 선거구네요. 생각해 보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은 아까 지난 대선도 오전 4승했죠. 네. 그러니까 최근 선거에서 오전 4승 1패했잖아요. 민주진보 진영이.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여기서 22%를 득표해본 그 자신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바탕으로 평택이 선택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보는 거죠. 이거는 그냥 노골적으로 민주당에 그냥 무공천 정말 바라는 거네요. 근데 자꾸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거기를 이제 한 게 이제 그 진보당에서 울산시장을 걸고 이제 그 선거연대를 제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에서는 그냥 공천 안 하고 거기는 너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고 이렇게 쓱 빠질 수 있다라고. 근데 후보 다 내고 다 공천한다고 2번이나 말했기 때문에. 아니, 후보를 낸 다음에 사퇴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쉽지 않을 거야. 이게, 저도 그렇게 이게 봐요. 애매한 후보를 내도 욕 먹을 거고요. 후보를 안 내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좋은 후보를 내야 되는데 모르겠네. 하여튼 지금 엄청 꼬인 것 같아요. 엄청 꼬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조국 혁신당도 있고 진보당도 있기 때문에 울산시장 선거도 그렇게 똑같이 맞물려 가고 있거든요. 막판에 그냥 단일화를 세게 해가지고 단일화를 여론조사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국. 근데 그렇게 되면 참 유희동 의원도 불쌍한 게 황교안 대표하고 뭐 단일화를 할 수는 없잖아요.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단일화를 시도했다고 해서 유희동 의원이 그 황교안 대표랑 그렇죠. 단일화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좀 상황이 애매하다. 이해했습니다. 근데 김재현 의원이 또 포기를 할까요? 안 할 것 같아요. 본인 지금 입장에서, 기세를 보면은 이미 1월부터 가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굉장히 격한 반응을 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과연 단일화에 동의를 해줄지. 김재현 대표는 어쨌거나 울산이랑 해가지고 그 생각하고 거기 간 거였는데 머리 쓰고 갑자기 조국이 등장해버리니 열받을 수밖에 없는데 뭐 조국.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럼 민주당에서 조국 대표가 나온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울산시 그 무공천을 한다고 해서 울산시장 공천을 진보당에서 접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전에 아마 울산시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계획이 원래는 원래 근데 울산시 조국 대표가 들어가면서 그거 자체가 다 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랑 만약에 진보당 둘만이 해가지고 평택에서
민주당 안 나오고 진보당하고 조국혁신당만 나왔다. 음. 라고 한들 음. 져요. 단일 안 하면 져요. 어떻게 해서든 간에 단일 안 하면 진다. 근데 아무튼 울산시장이 3자가 그러니까 김상욱 후보랑 김종훈 이제 진보당 후보랑 황명필 조국혁신당 후보랑 이제 내일 아마 제안을 했기 때문에 네. 내일 아마 만날 것으로 보여요. 그때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 판세가 되게 좋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네.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단일 안 하면 거기도 죽거든요. 네, 그렇죠. 김상욱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답답함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야, 근데 본인이 김상욱 이제 의원은 만약에 본인으로 단일화가 안 되고 네. 세 후보 중에 누군가 다른 뭐 진보당이든 조국혁신당으로 단일화가 되면 의원직만 잃는 거 아니야. 본선을 아직 뛰어보지도 의원직 안 못하고. 내려놓지 않았나요? 그러니까요. 사퇴하지 않았군요. 네, 아직 사퇴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사실 많이 들어요. 이제 아니 그 지역 내에서 단일화를 하는 건 좋은데 아니 근데 남갑 막 공천 다른 했잖아. 울산 남갑. 공천 아직 안 했어요. 아직 공천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내일 발표한다 그랬잖아요. 내일 발표한다고. 근데 막 지역구와 지역구를 연계해가지고 뭐 이게 선거연대라는 미명이지만 제가 봤을 땐 이거는 되게 안 좋은 방식의 거래고, 그럼 평택을 사람들은 민주당을 찍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평택을 사람들한테는 민주당 후보를 찍을 자격을 박탈하는 거고 170석 거대 여당, 집권 여당, 책임 있는 정당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은. 후보를 안 내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죠. 그거 짬짬이죠. 뭘 염두에 두고 그런지 근데 모르겠지만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할 텐데 좀 잘 풀어가는 방식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푸딩의 설탕 가득님이 중개사인데요. 지도를 보니까 내적 친밀감이 정현님 PPT 잘 만드시네요. AI가 만든 것 같아요. 모바일로 보게 돼서 아까운 인재네요. 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부자구님이 원유철 시절부터 오랜 시간 밭갈던 고관여층입니다. 40대 고독 옆동네고요. 단톡방 중도층 MB 박 뽑았던 애들은 조혁당 아예 관심이 없어요. 이재명 주변 후보면 차라리 믿을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일은 잘할 것 같다고 주변 미터 알려드려요. 조국 SNS 때문에 유이동만 어필됐어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평택군. 네. 그리고 HJ님이 조국이 중도 사퇴하고 민주당이랑 단일화해서 희생하는 이미지 챙긴 다음에 정청래가 합당 추진할 거라는 시나리오도 있던데요. 정영 기자 취재 부탁해요. 이거는 어저께 이석현 씨가 여기서 얘기한 거죠? 네, 맞아요. 이거는 저도 원래 이 얘기를 어디서 했냐면 이 전에도 했어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어디를 출마하든 사실 험지예요. 조국 대표가 출마하면 그것이 험지가 되잖아요. 지금 다자구도가 구도상. 민주당도 험지로 만들어 보이지. 그러니까 민주당에 유리한 곳인데.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지금 어딜 출마하든지 간에 민주 진영은 그곳이 험지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딜 출마하든 험지인데 그럴 거면은 이제 작전을 잘 짜야겠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내가 진짜 배지를 달고 싶다라고 하면은 군산이나 광주에 가야지. 그리고 그렇죠. 내가 진짜 멋을 챙길 거다, 명분을 챙길 거다라고 하면 저는 그래서 부산 갈 것 같았어요. 대구도 있잖아요. 대구는 의미가 없지. 왜요? 대구에서 한 30% 하면 의미가 있지. 그러니까 자신이 중간에 사퇴를 했을 때 그게 그 당선에 도움이 돼야 자기가 의미 있는 거지. 대구 가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에 나가서 부산에 뭐 민주당 후보 나오고 조국 나오고 그 다음에 한동훈 나오고 국민의힘 나오잖아요. 그러면 2대2 구도인데 거기서 조국 대표가 마지막에 나 여기까지만 하겠다. 불출마. 나 아니죠. 사퇴하는 거죠. 후보직 사퇴. 그러면서 민주당한테 힘 몰아주시라. 나 원래 여기까지만 하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부산 뭐 북갑 주민들 죄송하다. 하지만 저기 민주 진보 진영의 승리를 위해서 내가 애초에 얘기했던 국힘 제로를 위해서 내가 여기서는 이만 물러나는 게 좋은 그림일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명분을 씨게 쌓은 다음에 뭐 다음으로 어떤 그 스테이지를 밟는 이런 걸로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기에 평택을 아까 봤죠. 평택을 조국혁신당 22%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여긴 쉽게 포기하기도 그렇다고 애매해. 여론조사를 많이 돌려왔다면서요. 안 돌렸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조국 대표가 출마를 해. 그럼 네. 여기서 득표율 어느 정도 도대체 얻을 수 있을 것인가? 22%요. 22% 얻고요. 그 다음에 저기 민주당, 진보당 단일 후보가 나온다면 29% 얻을 거고요. 그 다음에 유이동이 33% 얻어서 유이동 당선 이렇게 되는 거죠. 황교안 후보는 그렇게 추정이 많이 못 된다. 가죠. 분석해 보면 황교안 이펙트를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그래 보여요. 아니 총선 끝난 지가 지금 몇 년 안 됐어요. 내년 그러니까 비슷하게 2년밖에 안 나올 됐는데.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민경남 PD인데 김도영 기자 화이팅. 데님 자켓에 타이 매칭한 게 센스가 보통이 아니심. 팬입니다요. 헬마라이브 PD님인데요. 제가 사실 감사합니다. 어저께 제가 빠진 자리에 민경남 PD가 등판을 했더라고요. PD뿐만 아니라 이제 출연까지 하는. 야. 그래갖고 제가 슈퍼챗을 쏘러 간다고 했는데 제가 슈퍼챗을 못 샀어요. 그래갖고 약간 보라고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부자구님이 김재현 네. 플래카드 공간 가질 만한 거 오랫동안 달았어요. 출퇴근하던 주변 미터 다들 인정하는 분위기. 아 그렇군요. 저 이거 테크놀로지 한 번만 더 해도 되나요? 그리고 하세요. 이거 보시면은 이 지선인데요. 지선에서 주목해야 될 거는요. 투표율이에요. 투표율. 네. 투표율이 이게 40%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히 고덕동이 엄청 낮더라고. 고덕동은 36%예요. 네. 빵은 제일 크지만 투표는 별로 안 하기 때문에 이 변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러네요. 생각이 투표율도 들어요. 중요한데. 네, 이 사전 투표도 좀 낮을 것이고 낮은 투표율이 어떻게 반영될지 궁금하고 이런 변수는 있다. 그리고 이 지선에서 지사와 시장 선거였는데 인물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만들어지고 인구 1위 고덕동은 지선 투표율이 굉장히 낮다. 원래 젊은 층 사실도 투표율이 유념해 좀 봐야 됩니다. 낮긴 하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낮은 투표율이 민주진보 진영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그러니까 국힘은 제가 봤을 때 큰 변화 없을 것 같아요. 국힘은. 황교안을 무시하지 말라고. 유이동이 나온다면 의동이 찍으러 나와야겠다라고 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투표율이 굉장히 높을 많지 거다. 않을까. 그건 있죠. 네. 인지도가 유이동 의원이 높을까? 황교안 대표가 높을까? 인지도는 유이동 황교안 의원이 대표가 높죠. 근데 황교안 너무 황교안 대표는 진짜 거의 뭐 보수 역적 인지도 최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건 사실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지난 대선에도 이재명이 윤석열 이겼다. 네. 험지 아니다. 네. 근데 지금 조국 대표가 출마해서 험지가 될 판이다.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이거를 그 방구석 정치 임장을 지금 다음을 저희가 좀 부산 북갑을 달아볼까 제가 좀 고민하고 있는 다음 주는 제가 이제 준비를 해서 올 건데 혹시 부산 북갑 말고 다른데 다뤄줬으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 테크놀로지아 반응이 약간 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저도 하면서 댓글 반응을 보면서 안 보인다, 어지럽다 이런 반응이 나오니까 살짝 위축되면서 설명이 꼬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설명은 뭐 그 잘 준비한 대로 했는데 이제 걱정되는 거 사장으로서 걱정되는 것은 야 이거 다음 주 부산 북갑하고 이거 비교될 수 있겠다. 만약 부산 북갑하면 근데 김도영 기자가 이런 거 잘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네. 이게 뭐 테크놀로지에서 숫자 이렇게 밀리면 어떡하나. 쪼잔하게 만지작거리는 제가 원래 그런 취재 안 합니다. 밤티 난데요, 밤티. 그게 뭐야? 밤티가 밤티? 뭐야? 밤티 요즘 새로 나온 건데 별로라는 뜻이야. 그래? 네. 그래서 자 애썼어요. 도영 기자가 다음 주에는 굉장히 잘할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아니 애썼습니다. 왜냐하면 평택을이 철학과 치곤 잘했대요. 평택을이 이번 주에 굉장히 핫했는데 시의적절했고 황교안 대표를 나는 그 평택을의 어르신들이 국민의힘인 줄 알까 자유와 혁신인 줄 알까 난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해요. 황교안 대표가 도대체 뭘 입고 선거운동을 할까 자유와 혁신이라고 적을 것인가 그게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그래서 아까 물어본 거였어요. 이피님이요. 밤티 테크놀로지아여서 그래. 원조 테크놀로지아가 도영이잖아. 도영이한테 배워오라. 톡톡톡. 절대 안 김도영 배웁니다. 기자는요 반칙합니다. 반칙. AI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한 거 다 제가 모든 사이트에 가가지고 다 수작업으로 다 긁어 모은 거거든요. 어제 갑자기 아니 사진 캡처 내가 떠줬잖아. 김지은 사장님이 갑자기 어제 저녁에 갑자기 그러니까 약속이 황당하더라고, 있냐고 물어보던 진짜. 거예요. 5시쯤에 아니 물어보지도 못해? 저녁 약속이 있냐고. 그래서 고발 뉴스 끝나고 그 답장 그 카톡을 뒤늦게 봐가지고 저녁을 오늘 뭐 먹는 건가 해가지고 저녁 없어요라고 하고 도영 기자는 저녁 있다 그랬거든요. 아니 근데 그 뒷말을부터 제가 그거 방송을 빼서 들어왔어요. 제가 어떻게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니 그래가지고 물어봤지. 어. 전화가 이제 7시 방송 끝났으니까 왜 전화하셨냐고 하니까 일하라고.
아니 그거 잘 저녁에 준비하라고. 좀 미리 준비해 놓을 수 있겠냐. 내일 아침에 그걸 보고 우리 통화를 해서 다듬자.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밥 사준 그랬지. 줄 알고 저녁 있냐고 물어본 줄 알았더니 저녁 약속하지 말고 일해라라고 전화를 했더라고. 그래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원래도 할 건데 깜짝 놀랐네. 이거 악덕 사주로 지금 몰리고 있잖아. 여러분도 제 제가 거 잘 한번 합니다. 띄워주세요. 저도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야 합니다. 반칙이잖아. 야. 이렇게 여기 안중음 누르면 안중음 나오죠. 지금 보호세금 나오죠. 예고편이야? 첨보금 스포? 나오죠. 이게 테크놀로지죠. 이게 나와야지 이게. 야, 여기다 치면 이런- 다 나옵니다. 이거 뭘로 관내 만드는 사전. 거야? 뭘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클로드입니다. 클로드에다가 CSV를 다 이걸 먹어놔갖고 표를 만들어줘? 이거 네. 믿을 수 있어? 다 검증해서 그러니까 원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그 정제된 거고 그냥 엑셀 때려 넣으면 안 되고 그러면 뻥 나고 CSV로 정제된 파일을 넘기면은 되고 그걸 제가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CSV 뭐야?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거 다 여기서 그걸 뭐 설명 야.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하여튼간 좀 다른 모습을 제가 자, 얼른 보여드리겠습니다. 덮어. 제 거 보여주세요. 아니, 제 거 원래- 한번. 제 거 다시. 얼른 어때? 어때? 테크놀로지 이거 어떤데? 아 나쁘지 어떤데? 않아. 난 이것도 나 이거 신기해. 하면서 솔직히 잠깐만 너무 어지러울게요. 잠깐만 어지러울게요. 내가 어디서 약간 소름 이거를 지금 다 끼쳤냐면은 하나로 만든 거야 파일? 네, 내가 하나에다 이거를 붙였어? 하면서 야 이거를 생각한다고?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린다고? 딱 보면 한눈에 구별이 되잖아요. 근데 이걸 하면서 스스로 감동 먹었어. 그리고 아니, 근데 소결 저는- 그럼으로 스윙부터 고덕동을 잡아 이거 네. 소결까지 다 이게 어. 땡땡땡 그럼으로 다 알죠 수학때 이것까지 다 땡땡땡 뭐가 더 마음에 저게 드시나요? 너무 이게 얼마나 대단해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아날로그틱한 테크놀로지고 아무튼 그래서 조국 대표가 약간 그 저 인사 영상 때문에 좀 이제 커뮤니티 이런 데서 논란이 네. 됐어요. 그리고 저희 가서 엄청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하더라고. 저 신입생인데 신입생이 가장 늦게 들어왔다고 1등 못하란 법 있냐. 그러니까 아직도 이 저기 교수 학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험 잘 보면 선적대로 나올 것이다. 아니 이게 어색한 자리니까 네. 그 원래 그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이제 수첩 그것도 너무 티가 났어. 일부러 와가지고 막 수첩 꺼내가지고 적는 거. 근데 또 실수가 또 나왔죠. 그렇죠. 지난번에 거기서 이제 평택읍에 이어서 네. 평택군이요. 평택군에 이어서 평택에 현재 KTX가 없는데요. 이제 남부역 신설 공약을 얘기하면서 조국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평택에는 KTX가 이미 있지만 이라고 얘기했어. 평택에 KTX 안 지나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하시면 이것도 또 고소당할 수도 있겠다. 이미 있지만이 아니고요. KTX가 있긴 하지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출마 선언, 그러니까 오늘이 20일이니까 19일 날 출마 선언에서는요. 네. KTX가 없다라고 밝혔어요. KTX가 어. 말이 바뀌었는데 어. 그 혹시 준비된 그 판넬이 있나요? 이거거든요. 이건데 저 판넬을 보시면요. 평택역에 KTX라고 돼 있잖아요. 저 오른쪽에 보이시죠? 평택역 가로 열고 KTX 이거 가로 확대를 닫고 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뭔가 자료가 네. 헷갈렸던 것 같아. 그러니까 자료를 준비해 주는 데서 네. 평택역의 판넬로 보면은 KTX가 있는데 발언은 또 KTX가 없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처음에 애초에 그 잘못된 뭔가 자료가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그 실수 때문에 그 노인회 가가지고 KTX가 있긴 하지만이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뭔가 지금 좀 안 맞아요, 안 맞아. 평택에 안 가본 거죠. 알로에님이요. 좋아하네. 저 사람 기차역 있으면 KTX 다 지난다고 생각하는 건가? 아니, 근데 SRT 역이라면서 SRT가 지난다면서요. 네, 평택에 그러니까, 수서발 고속철도는 많긴 네. 하네요. 네. 그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요? SRT도 그 위에 그 지제역인가? 거기에 있는 평택이 거지. 아니고? 평택역에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평택역 완전히 그냥 헷갈린 거지. 자료에 그냥 아예 뭔가 표기가 잘못된 거죠. 고속철이 없는 거네요. 저기에 KTX가 다닌다는 의미로 가로 열고 KTX를 썼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완전히 그러면 착각을 한 거네요. 네. 킹찬대님이 네. 의구 조지리라고 달아주셨는데 조지리가 뭐예요? 조질이 와, 그걸 잘못 쓰신 거. 할코가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거를.
할코 썸네일에 항상 나오는 건데. 이제 이해했어. 네. 근데 현수막을 또 평택시 전역에 걸어가지고 네. 그게 또 지역구도 모르냐, 네. 선거구도 모르냐라고 네. 이제 상대 진영에서 비판이 나오니까 나는 국가대표 정치인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평택을 전체 내 지역 거라고 생각을 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던데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건 진짜 작심하고 전체를 다 건 거예요, 조국 혁신당이? 네, 다 건다고 얘기했으니까요. 근데 원래? 전략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저는 맞는 전략인 것 같아요. 평택 의뢰만 하면 뭐 합니까? 가불병 다 하고 왜냐면- 시끄럽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이제 그 들썩들썩. 여러 지역에서 이제 출퇴근하면서 이제 운동한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특히나 평택쯤 되면은 평택군 말고요. 네. 평택시 같은 정도 되면요. 그 이제 자기가 근무하는 지역하고 네. 이제 그 사는 지역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붙이는 건 제가 봤을 때 맞는 건데 평택군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평택시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이것까지도 이렇게 사람들 입길에 오르내리냐. 왜냐. 앞에서 평택시를 평택군이라고 적고 이제 막 KTX 이런 실수 나오고 하니까 이거 자기 선거구도 모르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사소한 것도 이렇게 화제가 되는 게 조국 대표한테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저는 긍정적일 수도 있다고 봐요. 어느 누가 평택군이라고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바이럴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절을 했다고 했는데 저 절이 괴상하다라고 이렇게 다뤄지기까지 하는 거는 저는 아니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했으면 엄청 화제됐을걸요? 그치 화제되지. 그러니까 한동훈급 정도 돼야지. 예. 그러니까 여느 정치인이 저렇게 해서는 화제가 안 되는데 조국 정도 하니까 뭐가 다 화제가 되면서 이게 조국 대표가 조만간 여론조사가 나오겠죠. 그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전 들어요. 난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잘해야 돼요. 이제 그 여론 그 환기를 얼마나 잘하냐에 그치 달려 긍정적인 있는데.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지금 평택에는 거의 안 알려졌잖아. 조국이 온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을 텐데 어쨌거나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은 조국이 우리 동네 왔어? 라고 이렇게 조금이나마 몰랐던 분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영향을 이게 반영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선거 때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정말 싫어하는 게 정치인들이 척하는 거거든요. 네. 또 너무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원칙 있는 척하는 거요? 이회창 전 총재가 대선에 출마했을 때 무너진 게 이제 서민인 척, 서민의 삶을 잘 아는 척, 뭐 옥탑방 뭐 이런 얘기가 옥탑방 뭔지 잘 모르는데 그런 얘기하고 막 시장 가서 오이를 그냥 흙 묻은 오이를 막 먹고 이래가지고 엄청 역풍이 불었었는데 이게 평택을 잘 아는 척, 이 척하는 걸로 비치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 지역 토박이에요. 유이동 전 의원이 이제 공천을 받았고 조국 혁신당 대표는 조국 대표, 김재현 진보당 대표, 황교안 자유와 혁신 대표까지 이제 3 대표가 이미 출사표를 내고 또 뛰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핫한 지역구에 이제 강호의 장수들이 다 왜 평택을 이렇게 모이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지역에 김용남 전 의원이 이제 공천이 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두 분이 김용남 전문가예요. 김용남 전 의원하고 함께 작년에 대망론이라는 책을 함께 쓰셨고 또 19대 국회에서 함께 그래도 의원 생활을 하셨잖아요. 친구예요, 친구. 같은 지역 출신인. 네. 네. 진짜 김용남 전문가 두 분 나오셨네요. 꼭 전문가까지는 아니고. 친구면 전문가죠. 네. 그냥 관찰자 정도로 전. 네. 근데 보면 지금 단일화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 김용남 전 의원을 저격수로 진짜 공천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단일화 메이트로 공천을 한 것인지 이거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정말 궁금해요. 아니 일단 단일화 얘기는 지금 너무 이른 얘기잖아요. 네. 김용남은 어제 공천돼가지고 오늘 아마 평택 갔을 텐데 가자마자 공천장도 못 받았어.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 거는 정상이 아니고 네. 일단 김용남 의원도 어쨌든 캠페인을 좀 해봐야죠. 그리고 막판까지 봐서 단일화하지 않으면은 국민의힘에 다시 넘겨주겠다 싶으면 그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벌써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 건 너무 앞서가는 거고.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 김용남 의원을 공천한 게 무슨 단일화 카드로 썼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물론 조국 신당 대표, 조국 혁신당 대표하고 한 지역에서 경쟁하는 게 껄끄러울 수 있어요. 민주당 의원들이나 혹은 민주당 후보들 네. 다수에게. 그래서 이광재 전 지사도 그런 점 때문에 평택은 거의 공개적으로 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에 비한다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안면이 바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용남 의원은 안면이 바치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진영에 있지 않았고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 계속 이제 정치를 했다면 김영남 의원이 어쨌든 그 진영 논리라는 것으로 인해서 본인이 면이 바칠 텐데 이제 김영남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영입됐던 이른바 이제 뉴 이재명이잖아요. 본인은 뉴 이재명 아니라고 주장하던데 어쨌든 요즘 분류에 따르면 네. 때문에 조국 혁신당이나 조국 대표하고 면이 바칠 건 없어요. 그런데다가 조국 사태 때는 또 한때 대척점에 서가지고 사모펀드나 이런 걸 네, 가지고 네. 치열하게 어쨌든 대립을 했던 사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다른 민주당 후보들보다 기존의 민주당에서 계속 네. 정치를 해왔던 네. 이제 김용남 의원을 냈을 때 이른바 이제 그 진영 의식이나 진영 논리로 인해서 뭔가 이게 좀 부딪히는 이런 점은 없는 것 같고 그게 이제 김용남 의원을 공천한 하나의 배경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되면 단일화 이런 거보다 경쟁해서 어쨌든 우위를 점하겠다라는 의지가 민주당 한편에 있는 거죠. 네. 때문에 단일화가 저는 너무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도 앞서가는 거고 네.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저는 안 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왜 당장 조국혁신당에서 오늘 정춘생 의원이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조국 저격수를 공천하냐 심장식 의원도 이 사모펀드 말씀하신 의혹 이거에 대해서 반성문부터 써라 이런 얘기를 오늘 했거든요. 조국 대표가 반성문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네, 그러니까요. 누구한테 반성을 쓰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김용남 의원을 향해서 이런 얘기들이 벌써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국혁신당은 불쾌하다 이거죠. 네. 근데 저는 김용남 의원님이 지금 굉장히 앞서가고 있다라는 반증이 네. 전 조국혁신당의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시작도 되지 않고 이제 막 시작했는데 사방에서 그냥 김용남 의원을 막 때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본인들의 운명을 좀 직감한 거 아니냐. 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이게 그 프레시안의 어제 여론조사 네. 결과 보니까 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상수고 이제 당시에 김용 전 부원장과 이제 김용남 의원은 아직 미정인 상태에서 이제 돌렸는데 당시 유이동 의원도 아마 미정 상태로 알고 있는데 돌려보니까 조국 김용남, 유이동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네, 네. 이건 엄청난 거죠.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이미 발언을 해서 본인의 네. 출마가 상수가 된 상황인데 네. 이 둘에 대해서는 뭐 유이동 의원이야 워낙 평택 사람이니까 그러다 네. 치고 김용남 의원은 꽤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 이거 김용남 의원이 한번 해볼 만한 그 선거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이번에 저는 단일화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단일화가 되려면은 보수에서 먼저 단일화를 하든지 진보 진영, 민주당 진영에서 단일화를 하든지 뭔가 먼저 움직여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두 쪽 다 지금 단일화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5자 구도 내지는 6자 구도로 치러질 선거로 보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28%에서 30% 초반만 나와도 당선되는 분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 제일 유리하죠. 그래서 저는 김용남 의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지도나 또 역량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전 평택을 공천받은 거 진짜 당 지도부에 감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김용남 되게 좋은 전 일이라고 저는 의원이요?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 말인 즉슨 네. 이 평택을 선거에서 저도 이겨도 김용남 전 의원한테는 나쁠 게 없다. 이런. 너무 좋은 선택지고 그러니까 지금 조국혁신당이 뭐 최고위원분들부터 해가지고 다 일어나서 지금 김용남 의원 때리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김용남 의원이 뭐 발끈하실 법도 한데 그냥 차분하게 네. 대응을 잘 하시면서 그냥 뭐 공격을 하면 거기에만 대응을 할 뿐 어떤 이런 네거티브 정책 하기 싫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보기 좋았고 저는 이 선거가 상당히 기대가 되고 네. 전 민주당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지역구가 되지 않을까. 전 공천 잘했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그 3당이 선거를 치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늘 네. 이제 구도 밖으로 밀려나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러니까 이번 선거도 결국에는 집권당의 안정이냐 네. 아니면은 야당의 견제냐 이게 네. 기본 구도입니다. 네. 근데 3당은 어정쩡해요. 네. 그래서 조국 대표가 뭐 국힘 제로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야당에 대한 심판, 끝나지 네. 않은 윤석열 심판 이걸 들고 나왔는데 근데 평택이라는 지역구가 조국혁신당에서는 험지 중에 험지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험지가 아니에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 네. 경기도의 31개 시군에서 네, 네. 민주당이 7개 이겼는데 그중에 하나가 네, 평택이에요. 네, 네. 그러면 경기도에 상대적으로 양진 거예요. 이게 험지가 아니고. 네, 네. 때문에 이제 국힘 제로 그러면 그걸 조국혁신당이나 조국 대표를 통해서만 해야 돼? 네. 라는 의문이 나오죠. 네. 그래서 구도 설정이 잘 안 돼요. 첫 번째는 이게 이제 딜레마고 두 번째로는 조국혁신당이 거기에 조직 기반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당협도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후보가 일정을 모릅니다. 네.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몰라요. 시의원, 구의원이 없으면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어디서 무슨 모임이 있고 네. 오늘 저녁에 어떤 친목 모임이 있고 어떤 동창회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면 길거리에 서가지고 피켓 들고 하는 선거운동밖에 없어요. 선거운동. 그러니까 이게 부산에서 한동훈 대표가 마주치게 되는 한계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조직이 없다는 것의 네. 가장 큰 맹점인데 근데 이제 이걸 다 극복할 만한 그럼 인물에 네. 압도적인 우위가 있느냐. 물론 상대적 우위가 있죠. 인지도가 높고 어쨌든 뭐 차기 대권 주자 이런 데 이름도 올리고 하잖아요. 그건 있는데 그 인물의 우위가 아주 압도적이어야 네. 이 구도나 혹은 조직의 열쇠를 다 찢고 선거에서 우위를 보이는데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아까 여론조사도 인용을 했지만 네. 물론 한 번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돌려봐야 네. 돼요. 그래서 지금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일로도 너무 이르고 네. 그리고 어떤 후보 캠프에서도 지금 단일화를 생각하지 않아요. 네. 단일화를 생각하게 되고 그게 이를테면 이제 이른바 진영 내에서 네.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는 네. 국민의힘한테 내준다. 이런 객관적 결과가 나오기 시작할 때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네. 근데 아직은 누가 비교의 우위에 있는지 네. 확인도 안 된 네, 상황에서 경합할 수밖에 없고 아니 게다가 김영남 의원이 이제 내려갔잖아요. 네. 이제 뭐 공천장 받고 유니폼 입고 예비후보 등록하고 선거운동해야 되는데 네. 단일화 얘기부터 자꾸 언론에서 물어보면 할 말이 없죠. 솔직히 그에 대해서는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일단 난 열심히 하겠다. 네. 다만 열어놓는다 가능성은. 어. 그렇잖아요. 마음을 열고 대화해보겠다 얘기했으니까 원론적인 답변이고 지금 할 얘기는 그 얘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최근에 갤럽에서도 정당별 호감도 지지를 그 조사를 하거든요. 네. 근데 호감도가 조국혁신당도 막 30몇 프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지지도로 보면은 2, 3%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지도가 높고 호감도가 높으면은 지지받을 가능성이 열리는 거지 지지를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선거라는 거는 투표함에 들어가서 투표장에 들어가서 그 후보를 찍어야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지로 연결시키는 네. 거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 조국 대표가 인지도가 높은 건 사실이고 대선 주자로 분류되는 건 맞는데 네. 전 그게 지지로 연결되는 건 별개의 차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민주당도 좋은 점은 이 김용남 의원을 통해 가지고 뉴 이재명 현상이라고 하는 이재명 네. 정부의 효과, 그러니까 실용과 통합과 국익의 모습이 이제는 평택 지역에서도 하나의 어떤 구도로서 이게 잡힌다는 거는 매우 좋은 점이고 또 하나는 평택에 AI 반도체 관련돼서 할 얘기가 많거든요. 근데 김용남 의원이 경제 전문가고 네. 또 AI에 대해서도 관심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막 작년에 막 같이 공부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활동도 했었는데 그 조국 전문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문가고. 그러니까 네. 저는 김용남 의원이 미래를 여는 선거, 그 네. 미래 지도자들이 열어가는 선거로 이제 프레임을 짜서 뭐 대표분들 많이 나오시니까 네. 크게 선거를 치러 나간다면은 오히려 조국혁신당은 뭐 김용남 의원 몇 년도에 무슨 발언, 뭐 과거 뭐 찾듯이 네. 나무위키 찾듯이 언제 무슨 발언인지 이러고 있는 거고 김용남 의원은 반도체 AI 관련된 경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막 얘기를 한다면 저는 국민들의 평가 금방 달라질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요 평택을 지역구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전 상당히 김용남 의원에게는 아주 환경이 좋은 그런 선거가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이 다만 오자잖아요 현재. 네. 근데 뭐 개혁신당도 후보를 낸다는 얘기가 있어서 육자가 예. 될 수도 있어요. 예. 이제 그럴 경우에 아까 이제 신 변호사도 20% 후반대, 30% 초반대가 당선권이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의 유이동 후보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3선을 네. 했고 팽성읍이라고 네. 그 이제 선거구내에 네. 어떻게 보면 미군기지 아주 오래된 전통과학이 네. 있는데 거기 출신이에요. 네. 팽성읍 태생이에요. 때문에 이제 바닥과의 밀착의 정도는 유이동 후보가 제일 강한 후보예요. 그리고 네. 유이동 빼고는 전부 지금 평택 출신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그게 선명한 대비가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직은 유이동 후보가 어쨌든 국민의힘에 대한 혹은 윤석열에 대한 심판 네. 여론이 있기 때문에 별로 지지율이 안 잡히는데 시간이 가면 어쨌든 거기서 3선을 했던 그런 예. 바닥의 저력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유이동이 30% 찍으면 유이동이 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되면 이제 단일화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황교안 후보가 지금 여론조사에서 저는 앞으로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10%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보수 쪽에서도 단일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네. 이제 한쪽이 단일화되면 다른 한쪽을 확 자극할 가능성이 있거든. 네.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저는 유이동 황교안 사이의 단일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예. 봐요. 왜냐하면 유이동 입장에서는 그걸 하면 잃는 것도 커요. 네. 중도층 표심이나 이런 걸 잃을 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할 텐데 어쨌든 그 얘기가 안 나오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변수가 많아요. 변수가 많기 때문에 누가 캠페인을 설득력 있게 집중적으로 하느냐. 네.
그리고 누가 이제 구도를 굳히느냐. 네. 그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이 구도를 찢을 만한 네. 이를테면 조국 대망론 같은 거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펼치느냐. 이번에 보니까 무슨 대평택 시대 이래 가지고 네. 정책 비전을 거창하게 얘기했는데 그거 소용 하나도 없어요. 네. 이런 보궐선거에서는 그런 거 소용 하나도 네. 없습니다. 아니 조국이 평택에 살아보지도 않은 사람이 네. 대평택 시대를 열겠다 그러면 그게 무슨 설득력이 네. 있어요. 네. 그게 아니고 조국이라는 정치인이 대한민국 아. 정치를 위해서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왜 필요한가. 아. 이걸 설득해야 되는데 그동안의 조국혁신당이나 조국 대표가 보여왔던 행보를 보면 네. 그냥 뭐 민주당하고 다를 바 없는 거 아니야? 네. 혹은 네. 민주당의 네, 그렇죠. 보조축 차별성이, 아니야? 예. 차별성이 없어요. 네. 게다가 합당 논의까지 하려다 무산되고 네. 게다가 본인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약점들이 선거 때 되면 다 살아납니다. 네. 그리고 김용남 의원한테 사과하라 그러는데 그거 건드려서 그러니까요. 사모펀드나 아니면 과거의 가족 문제 이거 건드려서 조국혁신당이 좋습니까? 김용남 의원이 그러니까 바로 얘기했어요. 그거 얘기하면 누구한테 유리할지 아니 모르겠다. 그러니까 저는 그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그 얘기 하는데 저 좀 한심하더라고요. 네. 그거 건드리면은 그게 자기 쪽으로 다 불똥이 튈 텐데 왜 저걸 건드리지? 그리고 어떤 후보를 공천하기를 바랬기에 그렇게 약간 배신감 느낀다는 뉘앙스로 그 반응이 나오는지 좀 의아하긴 했어요. 그게 아마 이제 민주당 귀책 사유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무공천해라. 아. 이 주장의 연장선에 있는 건데 아니 어쨌든 공천을 했어요. 네. 공천을 한 마당에 어떤 후보는 되고 어떤 후보는 안 되고 뭐 조국혁신당에서 그런 얘기 할 문제가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왜 조국이 여기서 당선돼야 되는지를 설득을 해라. 제가 보기에는 아직 그 설득력이 굉장히 약하다. 아. 그냥 내가 인지도 높으니까 그리고 내가 어쨌든 정치검찰의 뭐 희생양이니까 조국 대표 주장으로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 이상의 어떤 비전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구도를 못 이긴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심지어 지역 조직도 없다. 그 당은. 네. 이게 좀 조국혁신당의 한계인 게 그 진보당 김재현 대표랑 서로 뭐 여기 왜 출마했냐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김재현 후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해놓고 그러고 나서 민주당에 대해서는 뭐 무공천 얘기하고 김용남 네. 의원 보고 뭐 여기 오기 전에 반성문부터 쓰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네. 앞뒤가 안 맞아요. 그냥 각자 출마해서 평택 발전에 대해 가지고 선의의 경쟁하면 될 일인데 네. 근데 그 메시지를 또 어제 김용남 의원은 내더라고요. 그래서 선의의 경쟁을 하자, 마음 네. 열고 대화하자 네. 이런 이야기를 한 건 정말 메시지를 전 잘 냈다고 보고 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보면은요. 조국혁신당이 원툴 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세게 얘기하겠다라는 그 쇠빙선밖에 이제는 가치가 안 남은 정당이기 때문에 평택시에서 군이 아니고 시죠. 평택시에서 검찰 개혁을 가지고 붙을 전선이 없어요. 근데 조국혁신당 계신 분들은 검찰 개혁 세게 하자 이 말밖에 할 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평택 와가지고 이제 AI 반도체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사실 별로 할 게 없죠. 그동안 네. 보여준 게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김용남 의원 몇 년 전에 무슨 발언 어디서 했지 이거 찾는 거예요. 네거티브 전략으로 할 게 갈 없으니까. 거다. 그래서 전 이 부분은 조국혁신당의 한계를 그동안에 보여왔던 게 터졌다고 저는 보는 거고 또 하나는 김용남 의원은요. 온갖 무기를 지금 다 장착하고 있어요. 아. 그게 뭐냐? 네. 뭐 인지도도 만만치 않죠. 김용남 의원도 많이 그렇죠. 알려지신 분이고 네. 더 중요한 건 어떤 공약을 내걸 때 실현시킬 힘을 갖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영입한 인사고 여당이고 대통령 행정부 권력도 있고 김용남 의원이 말하는 거는 현실이 돼요. 평택이 현실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유이동 후보나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나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현실화하려면요. 앞으로 한 10년 걸릴걸요? 그분들이 집권을 하거나 뭔가 다수당이 돼야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건데 저는 김용남 의원의 말은 현실이 되고 그분들의 말은 조금은 이루기 어려운 약속이 되는 이 차이도 전 김용남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한 프리미엄을 가지고 할 수 네.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조국혁신당 구성원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김용남 의원을 집중 포격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좋은 전략은 아닌 게 포격하면 포격할수록 아마 김용남 의원 지지율은 더 올라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뭐 조국혁신당이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고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직도 약하고 그리고 조국 대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핸디캡도 네. 있는 데다가 구도밖에 밀려나 있다 보니까 3당으로서 이걸 어떻게 뚫어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텐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딱히 전략적 묘수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냥 열심히 하겠다. 네. 뭐 이런 건데 그런 걸로는 잘 안 될 거라고 네. 보고요. 오히려 단일화에 쫓기는 쪽이 조국혁신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지지율을 봤는데 네. 비슷하네? 내지는 김용남이 조금 더 앞서네? 네. 이러면은 조국은 왜 나와가지고 되지도 않을 거 저러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쫓기는 건 조국혁신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으로서는 뭔가 이게 전략적으로 지금 이 네. 타겟책을 찾아야 돼요. 네. 찾지 못하면은 갈수록 이제 힘이 빠질 수 있어요. 네. 그게 이제 3당이나 네. 이제 조직이 약한 쪽이 선거에서 마주치는 딜레마거든요. 게다가 이제 진보당 변수도 있는데 네. 이제 진보당은 당선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당선에 대한 기대보다도 어쨌든 이 선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평택이라는 지역이 갖는 여러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뭐 반도체 공장, 쌍용 이런 네. 그 어떻게 보면은 진보당의 주 조직화 대상인 그런 노동 밀집 지역이고 한때 거기 이제 뭐 미군 부대가 있어가지고 네. 또 매양리 뭐 포격장도 있고 네, 그래서 그랬죠. 그쪽 지역 주민들하고 이 밀착도가 오래된 관계예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조직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 선거를 진행하고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조직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아. 때문에 게다가 이제 빈정도 좀 상했잖아요. 네. 조국 대표 쪽하고 네. 진보당하고도 이게 단일화가 쉽지 네. 않아요. 어쩌면 민주당 진보당 간의 선단일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진보당은 늘 실리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근데 조국혁신당에서 얻을 수 있는 실리는 없습니다. 있으면 집권당 쪽에 실리가 있지. 그렇게 되면 더더욱 고립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지금 난관이 조성됐다. 이렇게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근 선거에서 보면 이제 민주당이 4번을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붙었던 대선에서도 이제 평택을에서는 이겼어요. 근데 오히려 조국 대표가 지금 출마해서 험지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판이라 그 선거가 흐르면 흐를수록 이제 그런 압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평택을 지역이 진짜 다이나믹하게 흘러갈 것 같아요. 핫플레이스 이제 평택을도 가봐야 돼요. 거기도 맞수가 만났거든요. 이제 민주당 공천을 받은 김용남 전 의원하고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과거에 이제 조국 대표의 사모펀드 의혹, 그러니까 맹렬히 이제 지적을 했던 분이 이제 김용남 전 의원이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다시 논쟁이 붙었어요. 근데 이거 사모펀드 의혹을 계속 들춰서 조국 대표한테 과연 유리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 오촌 조카 조범동만 유죄가 확정이 됐다고 해서 이게 죄가 없냐, 말끔하냐, 이게 의혹이 이렇게 해소가 됐다고 보기엔 좀 이상한 정겸심 부분들이 있잖아요. 씨도 그 일부 아, 무죄가 그쵸, 나온 걸로 배우자. 알고 네네. 있고 사실 저는 제가 다른 방송 나가서 네거티브 절대 하지 마라 하게 되면은 이거는 파묘가 될 거고 네. 사실 이게 뭐 표창장 때문에 4년이라고 지지자분들은 얘기하지만 판결문 읽어보시면은 그렇게 퉁칠 수 있는 사안들은 아니에요. 네. 표창장으로 4년 나오지 않습니다. 4년이 어. 나온 건 다 이유가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씩 파묘가 됐고 아마 3가지 갈래로 비판이 많이 됐던 걸 기억하는데 하나가 네. 입시 비리, 네. 그리고 웅동학원, 그리고 이제 사모펀드였는데 네. 사모펀드 부분만 이제 조국 대표가 이제 문제가 안 됐던 거고 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법적이 아니어도 정치적으로 충분히 책임져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그래서 사실 조국혁신당 분들이 이건 일부러 당권 싸움 하시려고 저러나? 왜 저거 조국 대표한테 하나도 유리하지 않은데 왜 저러나 싶은 그 의혹을 제기했는데 본인이 오늘 아침 나와서 또 네거티브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걸 보고 정말 여기는 네. 아마 첫 그 여론조사가 고점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아마 앞으로는 그 네거티브에 대한 반향을 스스로 받아갖고 네. 좀 피해를 많이 보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랑 김용남 그 전 의원이 둘 다 각각 다른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각각 과거의 발언을 다 소환을 했어요. 파묘됐죠. 네, 조국 대표 이제 전에 김용남 전 의원도 잘한 거 없지 않느냐. 예전에 세월호 뭐 관련된 발언, 일본군 위안부 이제 박근혜 정부 때 합의한 거 그거 옹호하는 얘기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 이제 다 소환을 해가지고 서로 과거로 다 가고 있어요. 네. 아, 이게 되게 소모적인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치면 이제 예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 검사 괜찮은 사람이라고 했던 김어준 총수의 발언 같은 것도 그분들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다들 그런 흑역사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파묘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그러니까. 오래 정치하거나 유명한 사람들이 더 피해를 봐요. 왜냐면 보통 제가 혼자서 어디서 말하고 다녔던 건 기록이 안 남아 있거든요. 조국 대표 같은 경우 사실 예전 트위터부터 시작해갖고 워낙 그 업보를 많이 쌓아놔갖고 파묘 전쟁으로 가게 되면 본인한테 불리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생각이 지금도 변화돼 있느냐 그대로냐 이런 건 물어볼 수 그렇죠. 있겠지만 그 다음에 다 아니라고 얘기한 거를 지금 또 끌어해가지고 아니 근데 조국혁신당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김용남 전 의원 공천 확정되자마자 아니 어떻게 평택에 김용남 그러니까 조국 저격수를 보낼 수 있냐 그리고 과거 뭐 반성문부터 써라 정춘생 의원 뭐 신장식 의원 이런 분들이 근데 하니까 김용남 전 의원이 방송 출연하면 또 그 질문이 나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조국 저격수를 보내야지 조국 응원단을 보내요? 안 맞잖아요 선거인데.
그리고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게 뭐 우리 정구승 변호사가 뭐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딱 한마디만 드릴게요. 네. 이번 선거 끝나고 저희 안 보실 거예요? 저희하고 뭐 앞으로 뭐 같이 일 안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저는 선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의 네거티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선거하다 보면 합당을 원하시는 아니 합당이 이런 아니라 거를 오만한 태도라고 하고 야, 그래도 한번 해. 계속해서 아니 뭐 정책적으로 연대를 해야 되는 입장 네. 아니에요. 뭐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고 그런데 이제 최소한으로 감정 건드리는 건 좀 하지 말자. 아하. 근데 조국혁신당은 심정적으로 이미 합당 같은 당이라고 생각을 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아까 어떤 데서 하셨습니까? 네. 뭐또 발언 강성필 부대변인 발언할 때 그러니까 네. 합당을 뭐 긍정하시나 한번 궁금해졌어요. 갑자기. 아니 저는 뭐 대선 뭐 앞두고 정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혹은 대선 승리하고 나서도 할 수 있다고 30년 어휴. 2000 아니 그럼 이후에? 2028년 총선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불가능을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 혁신당이 원내에서 저는 그 3당으로 있는 것이 저는 국민의 힘을 견제하는데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기 사실 싫어하실 생각해 것 보면은 2028년 총선 앞두고 과연 조국 혁신당이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은 많은 사람들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전국 정당이 돼야 되는데 과연 네. 조국 혁신당이 전국 정당이 되려면 254개 지역에 네. 후보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역구 후보를 과연 낼 수 있을까? 지난번에는 윤석열이라는 본인들이 판단했을 땐 절대 악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그 후광 효과, 이게 반사 효과로 조국이라는 사람이 이제 빛이 난 거죠. 근데 윤석열이 없어지면서 자체 발광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조국혁신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어쩌면은 모르겠어요. 2028년 선거를 벌써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쩌면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에 합당이 안 돼서 우리 살 길 찾겠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럴 때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서 이른바 우리 당에서의 개혁쇄신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야 우리도 우리 살 길 찾자 이래서 4당으로 치러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하는데 양당 구조가 너무 고착화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크지 네. 않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저는 스스로 좀 한번 양당 해봐요. 구조도 양당 구조인데 사실은 자생력을 못 보여준 거죠. 만약에 조국혁신당이 법안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선명성 말고 뭔가 새로운 의제를 제안하거나 국민들의 삶을 나아지는데 보탬이 되거나 했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의 지지율로 떨어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민주당 거에서 조금 더 센 거, 민주당 거에서 조금 더 센 거 외에는 솔직히 검찰 개혁에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유권자 이들 입장에서는 굳이 근데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속했던 당을 지지하는 게 맞지. 저기보다 조금 세거나 오히려 정부안을 비판하는 조국혁신당을 내가 왜 지지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거거든요. 그때 조국혁신당이 실력을 보여줄 거면 새로운 의제를 던지거나 새로운 아젠다를 던져야 되는데 그걸 지금 전혀 못 하고 있고 네. 대표라는 사람이 당 대표 이제 선거에 나가고 하는 게 저희가 만약에 평택에 와서 그 조국혁신당의 미래를 보여줄 거면 그런 거를 했었어야 돼요. 평택의 미래, 평택을 어떻게 할 것이다. 아니면 앞으로 내가 여의도 국회의원을 시켜준다면 내가 평택을 잘 모르지만 국회의원을 시켜준다면 나는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도움을 될 거다라고 하는데 오자마자 네거티브?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저는 오히려 4당 구조나 조국혁신당의 미래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택 그래서 조국 대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합당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을까요? 연동이 될까요?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자진 아, 사퇴론 네. 제가 늘 얘기한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이제 선거 김용남 후보가 들어갔기 때문에 더더욱 되게 선명해지긴 한 것 같아요. 뉴 이재명과 네. 전통적 민주당 네. 간의 그 갈등이 생겨난 것 같고 김훈 총수가 아침에 또 검사 출신이라고 이렇게 굳이 수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기스를 내는 거죠. 네. 아니 그러면 조작 기소였나요? 조국 대표에 대한 기소가? 여기까지 나가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 구도는 그런 애 들춰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김용남 후보 네. 입장에서 초반에 지지율을 많이 올려놓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네. 나중에 단일화하니 많이 얘기로 들어가면 네. 정말 말씀드렸던 대로 자진사퇴든 단일화든 해서 네. 같이 유세차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손을 조국 대표가 이거 들어주시면 그다음부터 합당 반대를 못 하실 거예요, 김용남 의원님은. 근데 후보님은. 저는 이제 그 그러니까 인지도가 높은 거하고 네. 그걸 지지율로 연결시키는 그렇죠. 거는 그렇죠. 완전 현실적으로 다른 문제인데 네. 그래서 저는 이게 한동훈 전 대표하고 조국 대표하고 상당히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아요. 평소에 캐릭터도 비슷하지만 처한 상황도 비슷한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인지도가 높아서 여론조사 상황에서 조금 높게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 표가 저는 투표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의 이제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인지도 여론조사보다 정당 지지율이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의 당원들은 조국 대표를 뽑질 않아요. 근데 조국 혁신당의 사람들도 민주당 뽑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당 지지율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결국에는 이제 단일화를 하냐 안 하냐인데 단일화를 하는 데는 이제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첫 번째로는 이 공동의 적이 있느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공동의 적이 아니야. 내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단일화도 나를 중심으로 되느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에 떠서 세 번째가 더 중요한데 네. 이 선거 만약에 패배했을 때 나의 스탠스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김용남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평택을에 자리 잡고 그냥 계속 지역위원장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총선도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6년짜리 선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조국 전 대표는 패배하면 거기 있을까요? 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임하는 자세도 다르고 예.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추가하면 저희는 진보당하고는 충분히 단일화를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진보당 후보가 지금 뭐 앞으로 더 봐야 알겠지만 김용남, 조국, 뭐 유이동 후보 이 세 명은 20% 초반대인데 이제 김재현 후보 같은 경우는 좀 10% 초반대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이분들도 본인이 어차피 당선되지 못한다고 하면 뭐 김용남 후보 정도하고 단일화할 수 있어요. 조국 대표하고 지금 사이가 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국 대표와 조국 혁신당에서 네. 이번 선거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네거티브 하지 말고 선의의 경쟁으로 쭉 가다가 또 상황이 벌어지면 또 그때 단일화 논의를 할 수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둘이 손잡아야 될 상황이 있을 수가 있기 네. 때문에 필요 없는 네거티브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근데 지금 뭐 초반 여론조사를 놓고 보면 김용남 전 의원이 단일화 없이도 이 다자구도, 오자구도, 육자구도에서 본인이 승리할 수 네, 있다라고 맞아요. 생각할 네.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진짜 낮잖아요. 네. 뭐 그건 뭐 평택, 부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거기에 또 황교안 전 총리가 나왔는데 황교안 전 총리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 부분의 그 보수표를 가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거도 뭐 보수의 한 부분이라고 봤을 때 그래서 그런지 유이동 전 의원이 거기서 3선 의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면 모든 후보들이 나 단일화 없이도 이기는데 뭐 괜히 뭐 거기에 에너지 쏟고 싶지 않다 이럴 것 같고 좀 댓글도 보세요. 단일화 필요 없다는 한 사람이 한 7, 80%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쩌면은 민주당의 정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리고 이 단일화가 어려울 것 같아요. 진보당하고 단일화도 저는 민주당에게 패착일 것 같은데 그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노선 그러니까 차이를? 단일화는 뭐냐면 저쪽에서 단일화를 했을 경우인 거예요. 저희는 육자구도 개혁신당도 들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는 개혁신당까지 들어오잖아요. 무조건 이길 수 있어요. 첫 번째 여론사 상당히 중요하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대로 육자구도로 가는 게 사실 김용남 후보한테 제일 좋고 혹여라도 보수 쪽에서 단일화를 한다고 하면 우리도 누군가랑은 단일화를 하는 게 안정적인 거죠. 근데 저는 보수 쪽 단일화도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네. 황교안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좌경화돼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엔추파도스라고 하고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이랑 단일화를 한다 그러면은 본인의 그냥 동력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라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자유와 혁신이 이제 얼마나 이제 황교안 대표가 대표인 당이에요. 당 멋있어요. 자유와 혁신인데 돈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15 많아요. 예.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 그쪽이 오히려 단일화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예상하신 것처럼 조국 대표가 양보하는 모습도 잘 안 그려지는 게 어차피 육자구도로 가도 우리가 이기는데 본인이 그냥 안 될 것 같아서 드롭한 거지 뭘 희생이야 라는 식의 해석도 가능해질 수 있는 구도라서 그냥 이대로 그냥 계속 달려가지 않을까. 아니 사실 그리고- 이제 선거가 그러면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이게 15% 득표하지 못하면 네. 보조를 못 받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좀 그 걱정하실 것 중도 같은데 하죠. 네. 제가 뭐 100% 확신은 못하지만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승리할 마음이 없어요. 아니 본인이 당선돼 버리면 부정선거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현수막만 쭉 많이 걸면 돼요. 그리고 거기가 뭐 당선되려고 저는 뭐 잘 모르기 때문에 돌릴 조직도 없을 것 같고 네. 그러면 돈 많이 안 들 것 같아요. 지역 선거라는 게 네. 지금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엔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지역에서 돈 봉투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니 이건 뭐 그동안 계속 보도가 되고 네, 있으니까 맞아요.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계속 돈이 나오고 많이 있습니다. 드는데 네. 수도권에서 왜 좀
긁혔어? 아니 잘해서. 뭐야 지금? 현란했어요. 드리블 괜찮잖아요. 아니 저 민주당 얘기 나오잖아. 이게 저거 사실 나오는데. 국민의힘의 영남에서도 다 있는 일일 텐데 에이, 지금 다 드러나는 네. 것들을 봅시다. 아니, 포항은 시세가 3억에서 김재정 5억이야. 예. 아니 이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김정재 의원이 네, 뭐 3억에서 5억. 다 나왔잖아요. 아니, 어쨌든 단가가. 그 네. 지금 돈 오고 가는 민주당 선거를 봐서 사람들이 네. 야 수도권에서 돈 많이 들겠다. 뭐 황교안 전 총리가 돈이 어디냐 이랬는데 지금 선거 굉장히 짧아요. 35일밖에 안 남았고 물론 뭐 올해 가서 활동했지만 생각하는 것만큼 돈 많이 안 쓸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단일화를 하면 본인들의 미래 수익을 깎아먹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후원도 받아야 되고 슈퍼챗도 계속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절대 거기서는 그 선명성을 더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그 반액 보전 10% 이상 나오면 반액은 나오는데 그 반액 더 받겠다고 뭐 단일화하거나 이러는 순간 미래 자신들의 자산을 수익을 다 까먹는 거라 절대 저는 단일화가 없을 거다라고 예상합니다. 네. 아니, 일반 전파사는 국힘 후보랑도 단일화 안 할 네. 텐데 유이동은 거의 좌익이에요. 그분들 입장 간첩이에요. 엔축 파도스잖아요. 엔축 파도스. 안할 겁니다. 네. 네, 전파사는 국고 보조는 바라지 않고 좋아요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보시는 동안 좋아요 잊으신 분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근데 평택을 얘기도 좀 하시고 평택 얘기 좀 싶다고 해야죠. 하는데, 네. 이제 평택을 어떤 이유에서 지금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이제 하남을로 이제 배정을 받으면서 김용남 전 의원이 민주당 후보로 공천을 받았거든요. 일단은 제 개인 신상에 대한 거 저는 뭐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조국 혁신당 관계자로부터 5건의 고소를 당했습니다. 네. 네, 뭐 이렇게 당내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 제가 최초 네. 보도를 유튜버인데 했고 그래서 이제 무슨 뭐 허위사실 혹시 뭐 명예훼손으로 형사 4건에 민사 하나를 내서 재판도 하고 지금 뭐 경찰서를 다니면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네. 그냥 제 방송이 아니고 여기 이제 출연이니까 네. 사감이 좀 담길 수는 있다. 뭐 감안해서 이제 좀 여기 시청자 분들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들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뭐 편한 마음은 아니다. 일단 뭐 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야지 좀 저도 마음이 편할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많은 분들의 예상처럼 뭐 지금 이 조국 혁신당의 지지자들 혹은 뭐 딴지 게시판 보면은 뭐 어떻게 정청래 대표가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자객 공천을 보낼 수가 있어 막 이런 네.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 모든 것은 다 애초에 합의된 것이다. 그러니까 최초에 조국 대표가 평택을 먼저 찜을 했잖아요. 먼저 평택에 가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김영남 후보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전 이 모든 것은 다 왜 제가 그걸 느꼈냐면 그저께 아침에 그 뉴스 공장에서 김어준 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정치가 참 얄궂습니다. 얄궂다. 굉장히 이렇게 마치 이제 그 아. 연기 톤으로, 네. 연극 톤으로 얘기합니다. 원래 김어준 씨의 방송 태도는 막 굉장히 좀 이렇게 웃으면서 막 그렇게 가볍게 하는 톤인데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다 하는 것처럼. 근데 막 쫄지 마, 막 그러면서 막 하는데 그때만큼은 굉장히 연극 톤이었어요. 막 슬픈 표정. 얄궂다. 네. 검사 출신의 국민의힘 대변인이었던 김용남은 지금 민주당에 왔고 뭐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했던 뭐 조국 후보는 지금 이렇게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도로 그걸 만들더라고요. 이게 선거 전략이었구나. 그 직전에 신장식 의원이 이제 그 네, 유명한 반성문? 조국 저격수는 반성문부터 써야 된다. 왜 그렇지 갑자기? 별로 좋은 것도 아닌데 불리할 텐데. 그리고 후보가 확정이 되니까 정춘생 의원이 더 강한 어조로 막 그때부터 파묘를 막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거는 되게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하다가 김어준 씨의 그 방송을 보는 순간 이거는 결국은 팀 김어준에 계신 분들의 설계, 선거의 구도를 피해자와 가해자, 검사와 이 검사들한테 고통을 받은 검찰 개혁의 상징과 같은 사람들의 전략. 근데 그거는 조국 대표한테 유리한 판인 거잖아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도대체 그런 판을 만들 이유가 있나? 한 석이라도 더 승리하는 게 여당 대표로서 자기의 이제 치적이 되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정론인데, 왜 굳이? 이게 정론인데 저는 약간 좀 음모론적으로 왜냐면 전 기자가 아니고 전 작가니까 상상을 좀 동원하면은 작가적 상상력으로. 작가적 상상력으로 좀만 동원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 이 모든 시작 알파에서 오메가는 합당. 조국 혁신당과의 그렇죠. 합당 문제 빼놓고 얘기했었죠. 네, 그 합당이 실패돼서 어떤 그 다음에는 선거 당대당 차원의 선거 연대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뉴 이재명들이 반대를 해서 다 모든 지역에 그러니까 여기 공천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를 선택을 하느냐인데 다 여론조사 돌렸잖아요.
조국 대표에 대해서. 그런데 군산에서는 김의겸 후보한테 발렸고 안산에서는 김남국 후보한테 발렸고 근데 그런 상태가 돼버린 상태에서 갑자기 나온 게 국힘제로. 제로 콜라는 들어봤어도 갑자기 국힘제로를 외치면서 평택과 국힘제로가 뭔 상관이지? 그러면서 수도권에 국힘제로를 하겠다. 그럼 하남이 더 험진인데 하남의 경우는 사고지역구가 아니다. 원래 뭐 이 선거법상 귀책 사유가 있었던 사고. 그래서 어떻게든 평택을 가야 될 만한 이유를 그럼 왜 만들었을까를 제가 막 고민하다 보니까 미리 김재현 진보당의 대표가 거기 출마를 선언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 다자구도는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다자구도가 만들어졌을 때 국민의힘의 어부지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속에서 뭔가 작전을 좀 발휘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이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처음에 거론됐던 이광재 거물이잖아요. 네. 삼선의 중진의 도지사까지 했던 사람이 가게 되면 불편하죠. 네, 불편한데 김용남 지금 의원의 경우는 전 의원의 경우는 사실은 당내에 기반도 없고 뭐 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둑으로 말하면 패라고 있어요. 패. 이렇게 그냥 한번 돌 바꾸는 거. 약간 좀 저의 뭐 그냥 작가적 생각이 그렇습니다. 약간 그 생각을 드니까 이제 나온 결과만 보고 나니까 뭐 개연성이 없진 않아 보이네요. 네.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정청래 대표의 유일한 실패 어쨌든 간에 본인이 하려고 했던 건 실패죠. 합당이거든요. 그럼 조국 대표 만약에 당선되고 뭐 합당은 뭐 민주당 사람들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언젠가는 해야 될 것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많죠. 그러면 조국 대표가 원내로 들어오고 뭐 그러면 이제 국민적 선택을 받았고 그러면 합당을 해야 된다라는 명분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검사 출신 후보 그리고 당내 다 기반이 별로 없는 네. 그 김용남 전 의원을 보냈을 것이다. 근데 그 구도가 되려면 조작 기소였어야 되는데 물론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한 건 맞는데 그럼 조작 기소가 됐었던 거여야 되는데 조국 대표가 제가 드는 생각은 그 전략을 짠 사람이 뭐 만약에 전략을 짰다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저는 무능력한 수염 많이 난 사람 같아요, 그냥. 무능력한 상상은 무능력한 선거 전략가다. 네. 왜냐면은 그거를 지금 끌고 와가지고 그 검사와 피해자의 구도를 만들어가지고 그 구도가 통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무능력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최근까지도 아니 지금 선거 중인데도 보안 수사권 얘기도 계속 또 군부를 떼고 있어요. 근데 이미 이제 뭐 공소청법 다 이미 처리가 됐고 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뭐 다 이제 얘기가 됐는데 지금 보안 수사권은 지방선거 끝나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시작하는 거야. 박은정 의원 막 나와서 막 그 얘기를 하는 게 그리고 그 이전까지도 얼마나 격렬하게 그 보안 수사권. 그러니까 다시 검찰 국면으로 간다는 말씀이시죠?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요. 네. 그 무슨 거기 무슨 4명이 무슨 방송하는 게 있어요. 원래 김용남 후보가 그 4명이 하는 방송 뭐 이름은 까먹었는데 무슨 뭐 저건데 그런 코너인데 거기에 늘 단골 손님이어서 야 당연히 나오지 않을까? 근데 빼고 갑자기 거기 박은정 의원이 나오더니 갑자기 뭐 검찰 개혁 보안 사건 얘기를 해갖고 이거 너무 뜬금없다. 그래서 나의 어떤 상상이 망상이 점점점 설득력이 있는데 약간 좀 그런. 되게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소설 같기도 하고. 그림을 보통 이제 저희 나온 결론만 갖고 이제 레고 맞춰보면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막 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굉장히 재밌고 그럴듯합니다. 그 주장을 그러니까 그 조국혁신당이 처음 창당할 때부터 이 당의 창당의 목적은 합당이다. 제가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뭐 절대 합당 없다고 했는데 제가 1년 동안 이 당은 결국은 선거 앞두고 이 합당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대표 민주당 지난 전당대회 할 때 이제 박찬대 정청래 후보 나올 때 이제 정청래 후보가 될 때 다 좋다. 합당만 안 하면 난 이제 이 정청래 체제를 난 막 박수 칠 것이다. 근데 이거 빼고 다 돼 했는데 그걸 한 거야. 그래서 완전 멘붕이 왔던 거죠. 멘붕이 왔고. 근데 결국은 이제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전 뭐 음모론적 상상 여러 가지 하는데 그냥 막 던질게요. 막 던지면은 최근에 이제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7번 경찰 소환을 당했는데 7번 소환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보통요. 그렇죠. 7번째 경찰 수사를 보통 맞습니다. 소환만 7번 했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아직까지도 그 송치 여부를 결정을 못 내리고 있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 굉장히 뭐가 많고 뭐 막 그랬는데
지금 7번 그러니까 뭐 그걸 갖고서 이제 야 경찰이 봐주는 거 아닌가? 아니 그 끈떨어진 지금 당에서도 사실상 제명당한 것과 다름없는 사람을 누가 봐줘? 그래서 그냥 계속 끊임없는 상상에 그냥 나래를 지금 펴고 있고 혼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조금 다시 돌아가면 네. 그 생각이 들어요. 조국 대표가 어디 출마할지를 김어준 씨랑 상의를 안 했을까? 상의는 당연히 했을 것이고. 3명. 어. 3명. 어. 3분이 아, 같이. 네. 정청래 조국. 아니, 아, 저의 뭐. 망상이에요. 그냥 저의 망상. 아니 뭐 어떤 방식이든 뭐 전화로든 뭐 메시지로든 혹은 만나서일 수도 있는데 상의는 했을 것 같고 그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지금 같은 판을 만들고 그럼 여기에다 근데 저는 거기까지는 납득이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다 정청래 대표랑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에다 그럼 검사 출신인 김용남을 넣어줄게라고 하는 것까지는 약간 조금 나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건 제가 들어요. 나가는데 전 작가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 조국 혁신당의 캠페인 저는 이제 그 국민의힘 캠페인 과정은 좀 덜 봐도 네. 조국 혁신당의 캠페인 과정은 눈을 부릅뜨고 좀 보는 편인데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조국 대표가 내놓는 메시지가 네. 뭔가 외워서 하는 듯한 거. 그러니까 본인이 3번이야. 네. 3표 차로 이긴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법조인들 혹은 뭐 이제 이과들이 한 게 그냥 3표 차로 이겼습니다. 너 왜 계속 3표 차이가 왜 중요한가 했더니 자기네들이 3번이니까 이 3이라는 숫자를 미는 거구나. 라고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신장식 의원이 원래는 뭐 여기 뭐 이광재가 가냐 뭐 김용남이 가냐 그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그걸 물어보니까 바로 저격수 네. 반성문 얘기가 나온 게 그 좀 이상하긴 했어요. 그 정춘색 의원하고 신장식 의원이 기다렸다는 듯이 어떻게 저는 기다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입이 이제 보내냐. 마치 이제 우리 김지은 사장님이 야 오늘 방송 이거야 뭐 여기 뭐 김도영 기자 그래서 이렇게 막 뭐 대본이든 뭐든 줄 거 아니에요. 보고 있다가 난 이걸 준비해야지 해서 나오는 순간 그냥 것처럼. 이걸 좀 더 세련되게 해야 되는데 세련되게 못하고 그냥 질러버린 거지 그냥. 그래서 이거 진짜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평택을 선거 결과에 따라서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구도를 보고 이제 김두일 작가님은 이런 상상력을 더해서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보고 계시는 네. 거죠. 네. 결과 평택을 흥미진진하게 보이네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 그 만약에 맞다고 하더라도 그 전략이 먹히기는 힘들어 네. 보인다.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그 평택을 주민들이 이거 김용남 검사 출신, 조국 대표 이 검찰 수사의 피해자. 이런 구도로 표를 찍을 것인가 이건 저도 좀 그래서 하긴 국힘제로를 하지만, 국힘제로를 외쳤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그 3표 차를 이겼습니다. 국힘제로를 얘기해야만 국힘 출신의 김용남 검찰 개혁을 얘기해야지 검사 출신의 김용남 진짜 딱 그 얘기를 맞긴 한데. 정말로 그게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네, 한다. 계속 그 김원식 얘기를 얘기를.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제 세뇌를 하는 거야. 계속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이제 계속 그 국힘제로 네. 나 무슨 제로 콜라야 무슨 뭐 그냥 그런데 이제 저도 지금 앞으로 그래서 오늘 거의 파묘 전쟁을 시작했잖아요. 네. 파묘 전쟁을 막 시작했는데 김용남 의원 측에서는 되게 이제 느긋하게 점잖게 대응을 하고 있어요. 나는 대응하지 않겠다. 나는 이걸로 싸우기 싫다. 근데 이제 누가 유리하겠어 이런 태도죠. 그러고 있는데 이게 사실 조국 혁신당 쪽에 조국 대표 이제 그 인터뷰를 2개인가 봤는데 나는 네거티브를 할 생각이 없다. 하지만 나를 건드리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잘못된 건. 근데 이쪽에서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계속 얘기를 하면서 도발한다고요. 도발을 한다고 해요. 도발을 안 하고 있어요. 도발을 안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도발을 하면서 왜 도발을 해? 그런 상태에서 그냥 그 김용남 의원이 도발을 하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근데 안 해. 근데 그 이유는 그 초장에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평택에서 무슨 국힘제로가 뭔 상관이야? 이게 지금 뭐 그러면 국힘제로면 거기 평택시 의원 아무도 국힘 없게 할 수 있어? 그거 불가능하잖아.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뭔가 그 현실적으로 그 동네에 그리고 그 동네에 SRT가 있는지 KTX가 있는지도 모르고 군인지 신지는 뭐 그냥 우스운 거고. 네. 그리고 뭐 노인정 가서 씨름하고 뭐 그렇게 뭐 제사 지내고 절 2번 하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그냥 거기서 점점 이렇게 이제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는 좀 덜 나온 거예요. 덜 나온 게 되니까 이제 이 김어준 이제 그 선수는 좀 이렇게 어겠다는.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의 경우도 뭐 이게 당빨이야. 그래서 이제 좀 뭐 이제 이 당 이름 없이 이제 후보의 네임밸류로 가면 뭐 이제 이길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를 막 너무 급하니까 막 얘기해서 원래 이렇게
조급하게 하는 양반이 아닌데 너무 지금 급했구나. 물론 제 야. 개인 의견입니다. 네, 여기 네. 이슈 전파사의 네. 입장이 아니고 여기 또 누를 끼치면 안 되니까는. 네. 그러니까 이게 기자가 선거판을 읽는 것과 작가가 이제 상상력을 더해서 보는 거는 그 굉장히 차이가 저 있지만 되게 좋아해요. 네. 이건. 그러니까 무슨 시나리오 같기도 하고 네. 사실 제가 원래 이게- 게임 제작자이지만은 네. 게임 제작자를 하기 전에 제가 원래 대부 뭐 작가라고 불리고 있어서 무슨 정치 관련된 책들을 여러 권 썼지만 네. 제 원래의 꿈은 무협 작가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런 무림 세계관,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식의 이제 상상한 건 여기 이슈 전파사에 나오는 정말 이 뛰어난 엄청난 그 평론가들은 절대로 이런 얘기를 못하죠. 못하죠. 안 하죠. 못하죠. 그러니까 강호에 이런 큰 그림을 그린 배후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다. 이 배우들이. 네. 영화적 상상력, 무협적 상상력. 야, 이제 기자의 시각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네.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네. 강미정 쌤이 유세차 타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그 강미정 님을 제가 취재를 하면서 네. 취재를 해서 제가 이제 고소를 당하면서 어쨌든 저도 지금 네. 이제 아무튼 뭐 그래서 그 당에 계신 뭐 검사 출신의 분도 계시고 뭐 사무부총장 출신도 계시고 또 뭐 아무튼 메시지 관리하는 분도 있어서 아니 뭐 이걸 이 정도까지 이런 걸로 그리고 저는 되게 억울했던 게 뭐냐면 그걸 내가 먼저 얘기한 것도 아니야. 그 성비위 그렇죠. 문제 관련 그거를 그렇죠. 김진애 전 의원 네. 그다음에 그 최경영 기자 그리고 뭐 레거시에서 뭐 많은 기자들도 했어요. 근데 나는 공보팀도 없고 그냥 허접한 개인이라 만만해 갖고 때리는 건가 약간 좀 그런 생각도 네. 드니까는 그래 그러면 뭐 한번 해보자. 나 뭐 윤석열한테도 고소당한 사람이고 그 최태원한테도 고소당한 사람인데 뭐 까짓 거 뭐 그냥 뭐 못할 거 없지 뭐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지금 요즘 네. 이거 여기 미친놈이 돼가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정말 이 피해자한테 역고소하는 이제 가해자 측도 참 그렇지만 그 피해자를 도운 사람을 함께 고소하는 건 진짜 약간 메커니즘인지 프로세스인지 가해자들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래서 많은 이제 법적인 대응을 하시면서 고충도 있으실 텐데 어쨌든 평택을 선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새로웠습니다. 재밌으면. 요 네가티브 제가 지금 아까 파묘 전쟁 시작했다는 게 대략 한 1차적인 단일화의 마감은 후보 등록 직전까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대충 이제 한 5월 10일 요때까지의 14, 15일. 그러니까 네. 15일 날 정도 하는데 14, 15 하는데 네. 그러면 대충 5월 10일까지의 이제 여론조사의 네, 네. 수치에 따라 이 삿바 싸움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해야 되는 상황이면 네. 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조국 후보를 끌어올리느냐, 김용남 후보를 내리느냐. 근데 사실은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쪽은. 그 애초에 만든 그 가해자 피해자 구도도 그래서 아마 그걸로 당분간은 이제 네거티브성으로 달리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아까 그 김동영 기자가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누군가 설계를 냈다면 착각을 한 게 있어요. 그 덕분에 뭐 지금의 김용남 후보에 대한 파묘가 아니라 원래는 이제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 그 무슨 별거 아닌 4년 그걸로 4년 갔다 왔다가 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진실에 더 궁금해서 사모펀드 찾아보고 네. 뭐 이정주 기자 같은 사람 막 그냥 네. 막 그냥 그러고 있고 지금 네. 뭐 저 같은 사람도 막 또 네. 여보세요 막 그러고 있고 지금 그래갖고서 뭐 파묘 전쟁을 했을 때 더 지금 불리해지고 있는 상황이 되어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사실 있죠. 파묘로 하면 대한민국 누구한테도 안 지는 분이 조국 대표라 가지고 네. 워낙에 많은 말들이 있어서 네. 그런 거는 안 하는 게 저만의 낫죠. 사모펀드 다시 들여다보고 그래서 이제 정경심 교수 일부 유죄를 받았구나. 네. 그리고 그 사건이 이제 민정수석에 있을 때 시작이 됐구나. 이 사모펀드 조성 이런 게. 민정수석이라는 것은 감시를 해야 되는 그렇죠. 자리잖아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조국 대표가 기소가 안 됐다고 해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네, 네. 자기 6촌 조카하고 그다음에 오촌. 와이프하고 5촌 조카하고 와이프하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거는 민정수석의 처신이 아니죠. 게다가 그 자체가 우회상장. 네. 우회상장도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뭐 카카오가 다음을 이제 인수해서 우회상장하는, 그러니까 우량사와 우량사끼리 만나서 시너지를 내기 위한 그런 게 있는데 네. 지금 그 코링크 P가 WFM이라는 회사는 WFM은 이제 영어 교재를 만들던 회사라 거의 이제 그렇게 내버려 두면 한 몇 년 있다 상폐될 뭐 그 정도의 이제 실적이 있는 회사를
배터리 펀드를 만들어 갖고 이제 2차 전지 그리고 거기에 무슨 뭐 그 여러 가지 무슨 광공 매출을 일으킨다고 해서 그게 만약에 우회 상장에 성공을 했으면 이거 보통 이제 쉘과 펄이라고 하거든요. 대상은 쉘, 들어가는 건 펄. 이제 그게 이 주가 작전 세력들의 흔히 쓰는 용어인데 그게 만약에 우회 상장에 성공을 했으면 제일 많이 돈을 버는 게 지금 그걸 봐야 된다. 이렇게 김용남 전 의원도 당시에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갖고 나는 그 유죄가 안 나왔기 때문에 네가 거짓말을 한 거야. 사과해. 반성문 써. 그러면 아니 내가 이런 맥락으로 얘기가 나와서 사람들이 그랬어 하면서 막 다 찾아보잖아요. 세상 바뀐 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쪽 분들은 뭐냐면은 거기에 대한 그 뭐랄까 국민적 판단은 끝났습니다.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는 거를 마치 자신들의 세계가 돌아온 것처럼 세상을 이해를 하다 보니까 그 과거에 있었던 그 검찰 개혁 국면에 이제 극심했던 그 국민적 분열 상황에서나 할 법한 얘기를 다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사면복권 된 것이 이제 그러니까 재심 받아서 무죄를 입증해서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죄인 거고. 그러니까 뭐 아직도 물론 사모펀드 의혹은 조국 그 대표는 이제 그 혐의가 없었지만 그 나머지 입시 비리와 뭐 유죄를 받았고 감찰 무마 뭐 그런 건데 그래서 그쪽 세계관에 아직도 그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의 주장은 주로 그거예요. 우리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조국에게 빚이 있다. 빚이 무슨 빚?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마음에 빚이 있죠. 네, 그 빚이 있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제 빚은 은행빚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빚이 있다 쳐요. 뭐 억지로. 근데 그 빚이 억지로 있어도 그래도 지난 2024년도 총선에 12석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리고 2년형 받고 5년 피선거권 박탈됐는데 그거 다 사면복권 시켜줬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직도 빚이 있나? 그러니까 집안으로 말하면은 이미 그 집안에서 버린애가 들어와서 유산을 2번이나 받아갔는데 남은 유산을 더 달라고 와서 이제 막 할아버지한테 좀 누워서 막 떼쓰는 그런 분위기죠. 그러니까 대선 때 조국 혁신당이 후보 안 되고 그러니까 민주당을 위해서 우리가 다 뛰었다. 선거운동했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생각이라기보다는 주장인데 그거는 근데 그 당시에 조국 대표가 그 감옥에서 이제 수감 중인데 누가 나와요? 거기 뭐 박은정이 나옵니까? 신장식이 나옵니까? 보세요. 지금 최근에 여기 그 뭐 후보 선거 연대 관련해서도 황운하 의원이 계속 2월 달부터 나 세종시장 나갈 거니까 단일화 제안해봐. 아니 자기 혼자 선언하고 자기 혼자 협상을 하자고 2월 달에 던진 거예요. 근데 결국은 민주당에서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으니까 오늘 저는 그때 그랬죠. 절대로 출마 못한다. 왜? 그러면 국회의원직을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 나가서 선거비도 보전받지 못할 텐데 아무리 봐도 이 자본주의적 이 당을 위해서 내가 그 정도로 희생할 것 같지는 않은데라고 저는 이제 그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주장을 했는데 뭐 근데 얼마 전 한 열흘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난 갈 거다. 난 정말 달릴 거다 막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오늘 완전하게 이제 사퇴한다고 안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나 조국 대표가 그걸 좀 심각하게 좀 돌아보셔야 될 것이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 그 조국 대표의 세계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근데 그걸 벗어난 그러니까 범민들의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세계관과 이제 괴리가 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메타인지가 부족하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정말로 현대인의 필수 덕목. 메타인지. 메타인지인데 이제 이거 뭐 이제 그 조국 대표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흔히 많이 쓰는 표현이 쌍욕은 아니지만 도련님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메타인지가 부족을 한데 근데 이제 사람들은 또 그 정경심 교수가 이제 예전에 그 뭐 영화 그대야 조국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막 얘기했던 게 또 SNS에서는 다 퍼졌어요. 그거 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정경심 교수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도 그거 깜짝 놀랐는데 이제 강남에서 본인은 78년도부터 살았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강남 좌파, 그러니까 강남 좌파인데 이 사람은 좌파고 강남은 내가 만든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는 78년도부터 살았고 이 사람은 강남에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 그러면서 강남 부심을 막 얘기했던 게 SNS 쫙 퍼졌어요. 근데 갑자기 지금 저는 이제 평택 시민으로 찾아뵙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이제 김용남 후보의 경우는 이 선거를 이기든 지든 지역위원장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거 최소한 6년짜리 선거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조국 대표가 만약에 여기서 떨어지면 저분들은 계속 평택에 살까? 저는 그 평택 시민들도 아니 그 78년도부터 이 강남에 살았던 그 강남부심이 강한 분들이 지금 갑자기 평택 시민 그것도 조국 대표가 윤석열과 닮은 게 하나 먹성이 좋아요. 먹는 SNS 많이 올리고 뭐 무슨 칼국수, 순댓국, 뭐 육개장이나 많이 올잖아요. 근데 이제 뭐 순댓국을 많이 먹는다라고 서민들의 삶을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전혀 다른 건데 이제 그런 거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 선거 때 국밥 그때나 먹히던 거죠. 그 국밥에 그 국밥을 먹었는데 나라를 말아먹었다 뭐 이제 이런 조롱이 나오는 것처럼 CF 그런 것처럼 그래서 좀 굉장히 점점점 이제 조롱의 밈이 그러니까 정치인이 악플까지는 괜찮아요. 뭐 지금 이제 하정우 수석이 조금 뭐 이제 욕을 먹고 있지만 저는 이거는 그냥 관심이 있으니까 언론이 어떻게든 관심 가져주면 다 모든 정치인들은 좋아하죠. 자기 부고기사 빼고 다 좋아한다는데 그런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데 조롱거리까지 가면은 안철수도 뭐 이 호프 희망이었다가 어느 순간 악플에 뭐 약간 비판의 대상이 됐다가 조롱의 상징이 됐잖아요. 그게 지금 김도연 기자의 공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지금 이제 조국 대표가 희화의 단계까지 지금 저는 가고 있다고 봐서 저는 어느 정도 갔다라고 보이고 조국 대표 사실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분들의 세계관이 되게 과거지향적인 건 알았는데 선거 캠페인도 MB를 따라하려는 걸 보니 과거지향적이다라는 생각이 함께 듭니다. 그리고 또 메타 인지가 안 되는 분들이 또 있어요. 이제 국민의힘에 심각하게 많은데 이제 정진석 전 윤석열 대통령